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혹시 예진 씨는 MBTI가 뭐예요? 저는 EFP, ISFP요. ISFP? 네, 진혁 씨는요? 저는 ENTP거든요. ENTP. ENTP. 찾아보니까 외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안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거 되게 정확하다. 뭐라고요? 아니, 어쩐지 선배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거 정확하다고요. 그건 정확하죠. 그건 정확한데 네. 그 뒤에 것도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네. 자, 그럼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5월 20일부터 함께 보시죠. 1940년 5월 20일 독일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처음으로 수용자들이 수감됐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남부에 유대인을 강제 수용하고자 만든 집단 학살 수용소였는데요. 이 수용소는 최대 규모로 제작된 곳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결국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됐는데요. 이곳에 수용된 유대인은 100만 명 이상으로 성인 남녀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있었고 수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이 대량 학살 당한 곳이라고 하니까 저 장소만 떠올려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특히나 나치의 그 인종차별은 유대인, 폴란드인을 비롯해서 그 집시, 또 떠돌이 등 이런 유럽 국가 출신의 죄수들까지 모두 포함이 됐는데요.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고 강탈하고 또 멸시와 멸종을 일삼은 나치의 기본 정책이 결국은 나치 독일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거죠. 아우슈비츠는 소위 열등한 집단의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고 체계적인 살인을 자행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증거였는데요.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 정책, 흉악함 그 자체였던 이곳은 20세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잔인한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2년으로 가볼까요? 1970년대 팝과 디스코로 시대를 풍미했던 그룹 비지스. 2012년 5월 20일 비지스의 보컬 로빈 깁이 암 투병 끝에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빈 깁은 결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투병 중이었는데요. 이후 폐렴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비지스는 로빈 깁을 포함한 3형제가 주요 멤버로 구성됐는데요. 1958년 활동을 시작으로 팝송, 디스코뿐 아니라 R&B, 록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비지스는 홀리데이, How Deep Is Your Love, Staying Alive 같은 다양한 명곡을 탄생시켰는데요. 발표곡 중 상당수가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밴드 중 한 팀으로 불리며 2003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날 독립을 이룬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오, 우리처럼 그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또 있나 보네요. 2002년에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동티모르. 이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동티모르는 독립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1975년 인도네시아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20년간의 지배가 계속됐습니다. 지배의 이유는 공산화 움직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침략을 했다고요? 네. 또 1978년에는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이 개장하기도 했는데요. 신도쿄 국제공항이라고도 불리는 나리타 공항은 도쿄 중심가에서 60km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그 공항이 개장하기 전부터 그곳 지역민들의 그 강제 퇴거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삶의 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 문제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니요. 혹시 뭔가 강제로 쫓겨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민주적인 강경 진압이 이뤄졌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주민들이 공항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5월 21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종교로 인해 병역을 거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이게 남 일 같지 않은데 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뭔지 예지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요,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뭐 이제 신앙이 있으니 총을 잡지 못한다, 남을 해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입영 또는 소집 거부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일 경우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사유로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침묵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병무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병역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종교나 양심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1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1년 5월 21일 라지브 간디 전 인도 총리가 남부의 타밀 나두주에서 지방 유세 중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도 항공회사의 조종사였는데요. 1980년 모친의 후계자로 지목된 동생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 어머니였던 인디라 간디는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였는데요. 인도에서는 모든 국민이 그녀를 지지했어요. 세상을 보는 깊이, 안목 등이 탁월했거든요. 인디라 간디는 당초 두 아들 중 권력지향적 성향이 강했던 차남을 후계자로 지목했던 건데요. 동생이 사망하자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던 라지브 간디가 정계 진출을 숙명처럼 여겼다고 하죠. 1984년 10월 31일 인디라 간디는 시크교도 독립운동을 진압하던 중 자신을 경호하던 시크 교도들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장남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슬퍼할 틈도 없이 3대 총리에 취임하는데요. 이후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89년 총선거에서 패배 후 사임했다가 다시 도전한 총선거 유세 중 꽃다발 속에 숨겨진 폭탄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5월 2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506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사망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있잖아요. 이 대륙 발견도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탐험이 가능했던 거였네요. 네. 그리고 2007년에는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부부의 날 필요하죠. 그런데 왜 하필 5월 21일인가요? 이게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의미는 참 좋아요. 가정의 달에 둘이서 하나가 된다. 네. 5월 21일 부부의 날. 네, 맞아요. 그럼 5월 22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0년 5월 22일 칠레의 발디비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9.5로 지금까지 관측 기록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파괴력이 강했는데요. 특히 항구였던 발디비아는 지진 후 강이 전부 침강하면서 해수가 도시를 범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여파로 1905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던 화산이 38시간 후에 폭발하며 공포는 배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칠레 발디비아 대지진은 수소폭탄 270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지진으로 6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주변국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칠레 대지진의 여파는 태평양 전역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힐로시에서는 6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해일이 6시간 만에 14,500km의 태평양을 건너 일본 연안까지 밀려갔는데요. 일본은 최대 6.1m 높이의 해일이 발생해 142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기리타프 반도는 원래는 육지와 연결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칠레 대지진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섬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형이 바뀔 정도로 정말 심각한 지진이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198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4년 5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1974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10년 만에 만들어진 서울의 두 번째 지하철 노선이었는데요. 예지 씨,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다음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아닌 것은? 이게 퀴즈예요. 2호선 노선이 아닌 것은? 네. 자, 1번 강남, 강남, 2번 노량진, 노량진, 3번 신도림, 신도림, 4번 왕십리, 왕십리, 5번 아무것도 없다. 1번 강남. 강남이 아니 강남 지하철 한 번만 타봐도 초록선이 명확히 보이는데. 부산 사람이잖아요. 저 서울 사람 아니라고요. 그 지하철 노선 너무 복잡해요, 서울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은 1972년 논의됐다가 백지화된 이후에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건설됐는데요. 이후 1980년 신설동, 성수동, 종합운동장을 연결해서 1단계를 개통했고 1982년 2단계인 종합운동장에서 교대 구간이 연장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1984년 5월 서울의 주요 지역인 강남과 강북을 도는 순원선까지 48.8km의 2호선 전 구간이 개통돼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에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59년에는 추리소설 명탐정 셜록 홈즈를 쓴 영국의 작가 코넌 도일이 태어났습니다. 그 명탐정 코난 정말 좋아했는데. 이 코넌 도일 작가의 그 이름에서 또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이름이 탄생하기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1953년에는 대한민국 축구선수 출신의 감독 차범근이 출생하기도 했죠. 이 차범근 감독님이 현역일 때 축구 경기 6분 만에 3골을 넣어버리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시죠. 그렇죠. 사실 그 박지성 선수 이전만 하더라도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하면 당연히 차범근 선수가 아니었을까. 차 붐으로 아직까지도 맞아요. 예,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5월 23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2009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항쟁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50 비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불법하게 모은 자금으로 노태우 씨의 대통령 선거의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작물로 선거를 한 셈이 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신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등을 주장을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이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국민 경선제를 통해서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2003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죠. 임기 때 그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인 봉하마을로 귀향해 평범한 전원 생활을 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평범한 생활을 하시던 중에 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 거죠?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 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측근과 친형, 부인, 아들, 딸 등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당시 봉화산을 산책하던 중 30m 높이의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오전 9시 30분쯤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23일 정오, 서울 지역 5개의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이 농성은 광주 항쟁 계승 기간에 학살에 대해 묵인한 미국의 책임을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학생들을 모집해 진행했습니다. 농성이 벌어진 당일 미 문화원 진입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80년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 사과와 주한 미국 대사에게 면담, 내외신 기자회견 보장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무대응으로 반격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미국이 48시간 만에 광주 사태를 알았으므로 광주 학살 묵인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사관은 미국 측이 광주 사태를 뒤늦게 알았고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병력 철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과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면담 이후 참사관은 학생들의 내외신 기자회견 요청 대신 미 대사 면담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미 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고 농성은 4일 만에 급하게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농성을 풀고 나와 경찰에 모두 연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23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8년은 핑클이 음악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까지 4명의 멤버로 구성된 핑클은 1집 발라드곡인 블루레인을 시작으로 내 남자친구에게 영원한 사랑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올해 7회째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또 희귀질환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날을 제정한 의미에 맞게 희귀 질환이 하루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5월 24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불꽃 승부사, 노히트 노런, 불세출의 투수 등의 수식어가 붙은 부산을 대표하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최동원인데요. 1958년 5월 23일 야구 선수 최동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아마추어 시절부터 최강 고교들과 대결해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고 각종 기록을 쏟아내며 고교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원은 1983년 프로에 데뷔한 뒤 8시즌 동안 통산 103승 74패, 26세이브, 방어율 2.46과 1,019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1984년 7전 4선 승제의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따내며 최고의 활약과 함께
당시 약체였던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야구 선수 은퇴 후에도 코치, 감독, 한국야구위원회 감독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어느 날 대장암 판정을 받아 2011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위는 광우병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국민의 반발이 더욱 심각 상황으로 번진 건데요. 특히 4월 29일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한 뉴스 보도는 대규모 촛불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청계천 광장과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시위는 과격 시위로 번져나가는 등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계속된 시위는 촛불 시위 진행 관련자와 참가자가 체포되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민심 수습에 나서면서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19년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출생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가 됐는데요. 동시에 그 당시에 극에 달해 있었던 영국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면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군주로 남았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할아버지인 조지 3세의 재위 기간에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네. 또 2000년에는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뭐였나요?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한 서울 공연이 목적이었죠. 뭐 그런 공연에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 같네요. 네, 이게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이런 문화계로 물꼬가 트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5월 25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오전 9시 54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핵실험은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규모 4.4의 강력한 지진파로 감지됐는데요.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첫 핵실험을 강행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강행으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됐고 핵무기 위력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한층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훨씬 강해진 규모였는데요. 이번 핵실험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핵 개발 단계를 다루는 기존 6자 회담에서 더 많은 경제, 외교적 이득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2010년 K리그에도 승부 조작이 벌어졌습니다. 각 구단은 승부 조작 가담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제작돼 공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문은 2011년 5월 6일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윤기원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승부조작을 종용하던 브로커 2명과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 국가대표였던 현역 축구 선수를 포함 2명을 구속했습니다. 약 5개월 사이에 열린 K리그 경기 중에서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프로축구연맹은 이 사건에 가담했던 선수와 브로커 총 47명에 대해 선수직에서 영구 제명시켰는데요. 이들은 선수 생활은 물론 K리그 관련 직무 종사도 영원히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매년 5월 25일은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인데요. 1975년 뉴욕에서 6세 어린이가 등교 중 유괴 그리고 살해된 계기로 실종 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와 또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실종되는 아동들이 사실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경찰에서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정보나 또 정기적인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9년 5월 25일은 전라남도 보성에 1억 년 전 초식성 공룡알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억 년 전? 네. 야, 1억 년 전 공룡알 화석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1996년 해남군 우항리에서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남도 문화관광국이 1998년 10월부터 남해안 일대에 대한 지질 조사를 하면서 찾게 된 거죠. 역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럼 5월 26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9년 5월 26일 대한민국 과학실험 위성인 우리별 3호가 인도 남동부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탑재체는 설계에서부터 주요 시스템 제작 조립에 이르기까지 100%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해 시험을 거친 탑재체였는데요. 인도 4단 로켓에 실려 인도 해양과 해양관측 위성 및 독일 과학실험 위성과 함께 발사된 뒤 17분 40초 만에 로켓에서 분리됐습니다. 우리별 3호는 우리별 1호, 2호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약 100분마다 한 번씩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주 환경 측정과 과학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발사 후 7시간 반이 지난 후 밤 10시 50분에 우리별 3호와의 첫 번째 교신을 시도했는데요. 위성의 최종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자, 그럼 이번엔 19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부국 장르의 영원한 아이콘 존 웨인이 1907년 5월 26일 미국 아이오와주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범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업과 럭비를 병행하며 남는 시간에 로스앤젤레스의 영화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존 웨인은 1920년대에 무성 영화로 처음 선을 보였으며 1940년대에서 70년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는 마지막 총잡이, 11인의 카우보이 등 서부극과 전쟁 영화에 자주 출연하면서 일명 서부극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979년 6월 11일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그 존 웨인의 유품이 경매에 나왔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존 웨인의 그 700여 점의 유품이 2011년 10월 9일 한 경매장에 나왔는데요. 네. 이 물건을 내놨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700여 점이면 존 웨인의 물품 전부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거 하나도 안 남기고 가져왔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대통령 자유 메달 등의 일부는 제외하고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경매 물품은 실제로 존 웨인이 영화에서 착용했던 모자, 의상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2억 5,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1년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모터 챔피언십 자동차 경주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자동차 경주협회가 주최하는 투어링 자동차 및 포뮬러 자동차 대회였는데요. 어떤 자동차가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모터 챔피언십 시리즈에 출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일반 시판용 자동차를 개조한 경주용 자동차였어요. 또 2014년에는 고양 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다쳤습니다. 아이고, 화재 원인은 밝혀졌어요?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었는데 그게 건축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라고 밝혀졌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의상이 기가 막힌데요?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희들 있는 스타일인데. 얼굴이 진짜 소멸 직전인 것 같아요. 진짜요? 지금 사실 제 어깨가 한 요 정도에 있거든요. 어깨는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이렇게 큰 거 입었더니 옆에 카메라에 다 잡힌다고 원샷에. 원샷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준혁 씨랑 기수 선배 거에. 야, 아니 남산에 있는 초등학교 그 학생 같아요. 아, 그 고급 초등학교. 아니, 근데 병아리 삐약삐약 토끼는 깡충깡충. 이거 자, 봤어요? 우리 소영 어린이 태학이에요. 네, 퇴 선생님. 자, 오늘도 아주 이렇게 신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유튜브 사진관에서 가끔씩 추억의 광고가 소개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정말 이 라떼 세대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 그만큼 광고에는 그 시대의 추억과 향수가 진하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대마다 대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좀 맞아요, 기억나시는 거 맞아요. 있으세요? 저는 진짜 이 광고 있잖아요. 이영애 씨가 화장품 광고를 딱 하는데 아,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예쁘고 고운 목소리로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산소 같은 여자랑 또 요거 딱 얘기하시면 바로 알 거예요. 성유리 씨가 찍었던 화장품 광고 중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맞아. 성유리 씨 언제 알았죠? 그 방금. 정도로 좋은 성분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게 맞아, 와닿았어. 맞아. 그리고 맞아. 산소 먹을 수 같은 있다고. 여자. 그것 때문에 개그맨들이 정말 한동안 또 개그하기 좋았죠. 안녕하세요. 무덤 같은 여자 막 이런 거. 아니 진짜로. 아 산소. 예, 무덤 같은 여자 막 이런 거 오늘 하고. 뾰루지 같은 여자 뾰루지 튀어나온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기억나는 게 야 너무 유명한 그 광고잖아요. 뭐예요? 그래 이 맛이야. 아, 김혜자 선생님. 맞아. 저는 근데 사실 이 광고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이 세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젊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또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 게 그 카드사 광고 중에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 있잖아요. 김정은 씨. 그렇죠, 예, 김정은 씨. 김정은 귀엽게 하는 한번 거. 보여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김정은 씨가 그 겨울 하얀 눈.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 이거는 기억나요. 네, 저 북한에 계신 김정은 씨 말고. 네, 맞아요. 네네네. 배우 김정은. 배우 부자 되라. 김정은 씨. 자, 이렇게 광고에는 그 시대의 감성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이런 상업 광고 외에도 우리의 추억 속에 살아있는 그 공익 광고들도 참 많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시대별 공익 광고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이거 궁금하다. 진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게 될 걸요. 야, 참나.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VCR. 스타트. 정부 수립 당시 우리의 국력은 보잘것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후진국으로서 1인당 국민 소득은 60달러에도 못 미쳤다. 야,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국민소득이 60달러라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자원도 기술도 없었으며 누구나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절대 빈곤의 늪에서 허덕였다. 야 저 풀빵. 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저런 풀빵 팔았는데 동네에서. 저 때 저 가서 직접 사 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예요. 아, 저 흑백 화면 속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대 시절. 때. 그때 저보고 이렇게 먹고 힘내라고 저한테 밥도 해주셨잖아요. 제가요? 나구나. 저기 앉아 계신가 보다. 나 이렇게 이 옷 입고 있었나 보다. 자, 이렇게 나라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지는 공익 광고. 전쟁과 분단을 겪은 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1960년대에는 어떤 공익 광고가 등장했을까요?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 보리나 밀가루 등 혼식이 권장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쇠로 나가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혼식을 권장한다고요? 이렇게 1960년대에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혼분식 장려 운동, 그러니까 섞어 먹자라는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오. 쌀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끼라는 거죠.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이 무슨 참고되냐는 듯이 뻐젓하게 쌀을 죽여 심심풀이로 먹는 강심장도 있습니다. 강심장이 저 때는 뻥튀기를 먹는 사람은 강심장이었네. 비용이 적게 드는 국수를 마련해서 하루 한 끼의 분식을 권했다고 이맛살을 찌푸릴 남편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쌀에서 부족되는 영양소나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비타민 보급을 위해서도 가루 음식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워낙 밀가루 음식 좋아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줄이세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살림을 협조하게 되는 건전한 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쌀 3알에 보리 1알 또는 하루 한 끼 분식으로 내일의 식생활을 설계합시다. 야, 사실 그 건강에는 잡곡밥, 뭐 보리밥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쌀이 귀하니까 하도 보리밥을 먹어서 아예 또 그 흰쌀밥만 그 고집하는 어른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너무 싫었대. 꿀보리밥, 맞아. 막 그냥 이것저것 섞어놓은 밥, 뭐 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섞어서 먹는 밥.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오로지 쌀만 있는 그 흰쌀밥. 흰쌀밥, 윤기 잘잘 흐르는 이 거. 흰쌀밥에 진짜 김치 하나만 얹어 먹어도 맛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아니잖아요. 그 선배님이 흰쌀밥 하면서 그거 다 드셨던 거잖아요. 자기 얘기였구나. 그래서 섞어 먹는 거 지금도 싫어하셔. 비빔밥을 안 드신대. 그때 그 쌀밥 네가 이겼잖아. 또 내가? 나야? 또? 자,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 문제뿐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60년대에는 인구 수를 조절하기 위한 공익 광고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가족 수는 많고 6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가족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가족 계획을 합시다. 계속 나와요. 아이들이 계속 나와.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줄을 잘 서라? 뭐 그런 거 새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건가? 건물이 터질 것 같은데?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유명한 말이죠. 회사에서 무료로 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사실 이런 그 아이를 낳지 말자는 산하 제한 공익 광고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표어나 포스터도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제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마치 속담처럼 알고 있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라는 말도 이 1980년대 등장한 공익 광고 표어였습니다. 맞아. 저 때는 딸이 나오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남아 서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들 낳을 때까지 막 7째, 맞아. 8째까지도 막 있는 집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11남매인가? 그냥 낳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나이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성함 이름이 끝순이 막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 나와. 더 이상 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딸이 이렇게. 딸인데 아들 이름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맞아, 왜냐면 맞아. 아들 이름을 정해놨구나. 지어놓고 나는 거야. 근데 딸이야. 근데 그 이름을 사셔야 돼. 아이고. 자, 이어서 1970년대에는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였는데요. 당시 공익 광고에 자주 등장했던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설과 약진의 발자국.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다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왜 이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MZ 세대한테는 미리 좀 언질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저만 못 돌아가잖아요. 못 MG가 따라가잖아요. 아니라 넌 NG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뭐 불러봤을 것 같은데요. 1970년대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맞아요. 이 같은 시기 저축을 장려하는 공익 광고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저축으로 복된 내일을.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땀 흘려 일해서 부지런히 모으는 습관. 그것은 동물의 경우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죠. 저건 무슨 광고일까요? 무슨 내용의 광고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여름철 한때를 놀고만 보내는 배짱이나 돈이 있으면 놀고 마시기만 하는 사람이나 이것도 동물이나 사람이나 한 가지입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며 낭비하는 사람은 오늘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최신판 개미와 배짱이는 그 배짱이가 유명한 뮤지션으로 성공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진짜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엔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하지만 저 시절에는 그게 또 쉽지가 않았나 봐요. 좋아하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은 미래의 거울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배짱이의 비참한 말로가 비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와, 옛날 공익 광고에는 메시지가 가슴에 확 꽂히게끔 만들어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애둘러 맞아요. 가는 게 없어. 그냥 아주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지. 직설적이야. 너 지금 놀아? 너 나중에 겨울에 죽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먹지 마, 쌀 먹지 마. 애기 낳지 마. 거지 된다? 거지된다 이렇게. 자, 60, 70년대 격동의 시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든 1980년대에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이제 우리나라도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오.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의 한국 개최가 11월 25일 인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야. 88년 하계올림픽 대회 2년 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운영 능력과 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대회가 연이어서 개최된 1980년대 후반에는요,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공익광고가 유난히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랑 옷이 겹치는데? 소영이 어렸을 때? 우리의 땀과 정성이 결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돕는 화합, 5대양 6대주로 뻗는 민족 저력이 오는 9월에 성숙된 모습으로 선보입니다. 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손과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 와. 이야. 역시 아이디어가 참. 근데 진짜 뭉클하다. 딱 이런 네. 광고를 맞아, 보니까. 근데 저런 광고를 딱 보면, 저런 공익 광고를 보면 가슴이 확 웅장해지잖아요. 특히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거리 청소 등 그런 단순한 도시 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선진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했는데요. 네. 88 올림픽 서울 개최 확정.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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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 88년 올림픽을 주최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성대하고 모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한데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싸움.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저도 약간 깜짝 놀랐네요. 저 때 외국인을 정말 제일 많이 봤어요. 원래 그전에는 외국인을 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림픽은 또 이제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진짜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이때 한번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88 때 지금 이제 그 목동에 있는 SBS 자리가 예, 다 논밭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웅덩이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SBS 자리에 거기서 이제 미꾸라지를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꾸라지 잡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이 말하면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생각해 보니까 서울의 난민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맞아. 그냥 흰색 팬티만 입고 스티로폼 타고 미꾸라지 잡았거든요. 스티로폼을 타고 네. 미꾸라지 잡았어요? 네, 그때 페트병에다가 미꾸라지를 한가득 담아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순수한 모습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그 외국인은. 그렇죠. 잘난 척하네. 저는 포장해드린 건데. 아니야, 약간- 아주 난민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외국인 표정 같았어 지금. 맞아요. 내리 까는 게 약간 지금 외국인 표정 같았어. 아니 근데 사실 진짜로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면 그 현지 사람이 너무 친절하거나 이미지가 좋으면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지죠. 그럼요. 오, 금메달. 금메달. 그것은 선수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 질서 있는 모습, 더 친절한 마음, 더 깨끗한 환경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야, 친절, 저렇게 친절의 저걸 다 지켰더니 금메달이 탁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뭔가 그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한다라는 그 설렘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공익 광고 덕분에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고
저렇게 큰 행사도 잘 치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나라에 큰 행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공익 광고를 보면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 이게 다 지켜주면 되겠다. 약간 요런 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공익 광고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맞아요,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자, 실제로 1990년대에는요, 아주 큰 국가적인 위기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넘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1997년 한보에 이어 기아차, 쌍용, 산미, 진로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진 기업. 아주 큰 위기였죠. 심한 불황은 이듬해 국내 총생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야, 저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9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는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당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돼준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 나오나요? 아, 설마. 화면으로 보실까요? 이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풀잎을 보라. 이제 그분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야, 이 광고 기억납니다. 아, 이제 곧. 와, 이거는 지금 봐도 감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승 못했습니다. 저 발 하얗게 된 저거 보면서 감동 많이 받거든요. 와, 소름 돋네. 여기서. 과연? 우와! 자, 이 공익 광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건데요.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웠던 시기에 위기를 극복해가는 박세리 선수의 모습이 정말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죠. 아, 이건 정말 레전드 광고였죠. 맞아요. 90년대 공익 광고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라 전체 분위기가 이 위기를 다 같이 한번 극복해보자. 뭐 할 수 있다. 할수 이런 있다. 에너지, 응원의 힘이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이었잖아요. 어릴 때 뉴스로 한번 봤었는데 이게 아직도 그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뭐 돌반지, 금 목걸이 뭐 이런 거 아기 때 이제 돌잔치 때 받았던 선물들이 다 없더라고요. 그때 다 동참을 해서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다 이렇게. 야, 뜻깊은 또 활동을 네. 하셨네. 우리 또 박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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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나. 외국인 표현 났어요, 외국인 표현. 강하나라뇨. 이란 세월이 얼마인데. 세월이 안 됐어. 그렇네. 야, 우리 회식하는 것도 못했어. 하기는 이제 몇 개월 됐죠. 아니, 네. 야, 나한테 꼰대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런 세월이 얼마인데. 솔직한 나이를 밝히세요. 자, 우리 조하나가, 네. 우리 예진 아나운서가 어떻게 보면 애국한 거예요. 그럼요. 예진 아나운서가 그 태어나서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줘서 그때 막 돌반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뛰게 해준 이 여건이네. 그렇네. 나라에 뭐 하나 정도는 제 지분이 있겠죠? 있죠, 있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 돌반지가.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똑똑한 소비를 장려하는 공익 광고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경실 이제부터 선배님. 경제는 내가 살린다. 차비 걸어 다녀. 전화 쓰지 마. 약 아파도 참어. 신문 보지 마. TV 거 옷 벗고 살아. 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물도 마시지 마. 줄여버려. 불도 꺼. 숨도. 무조건 줄인다고 경제가 사나요? 똑똑하게 줄여야죠. 맞아. 내가 똑똑해야 경제를 살리지. 이제부터 100원을 1000원처럼 쓴다. 자, 이렇게 똑똑한 경제 생활을 하려면 과소비도 조심해야 할 텐데요. 저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김준현 선배 아니야? 그때는 준영이가 애기 아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얼마예요?
씀씀이도 다이어트. 내가 너무 과했나? 박광도. 박광도. 천하장사. 지금 경기도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씨름 선수 출신의 우리 박광덕 씨잖아요. 사실은 약간 희극인 생활도 했었고. 아, 그래요? 예,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이 공익 광고도 시대별로 감성이 좀 다르죠. 네. 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좀 교훈적이고 계도 목적이 확실한 그런 공익 광고가 많았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공익 광고들이 등장해서 이제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자, 또 2000년대 이후 공익 광고들을 보면요.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어서 마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푹 빠져서 쭉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익 광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헷갈리는 영상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은 나라의 정책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야, 점점 우리 일상에서의 에티켓이나 교통 규범을 다루는 공익 광고가 더욱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2000년대 이후 달라진 공익 광고 스타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이것도 기억난다. 내 꼬마야, 여기 앉아라. 저 꼬마 아닌데요? 할아버지가 앉으세요. 나도 할아버지 아니다. 그래도 앉으세요. 뭔가 따뜻한데? 어머, 괜찮으세요? 또 밟으면 헤이트 좀 할 겁니다. 이거는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는 봤어요. 워낙 유명한 멘트여서 사실 저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 멘트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버스의 3대 어록 중에 하나죠. 띠! 저 이번에 내려요. 그다음에 맞아요. 또 밟으면 데이트 시험할 겁니다. 저 때는 유행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 계속 밟아. 아우, 저희 이때로 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밟아요. 여자들도 막 잘생긴 남자 옆에 서 있으면 발 내놓고 있죠.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쏙 넣어. 야, 나는 정말 여기 뭐 묶어놓은 줄 알았잖아. 하나도 안 움직여가지고. 난 정말 많이.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남다른 아이디어로 공익 광고의 새 지평을 여는 영상들도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무려 올해의 광고 대상을 받은 공익 광고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요? 네, 함께 보실까요? 궁금해. 어느 골목길, 찌그러진 채 버려진 캔이 반짝이는 새 차를 그저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뭔가 차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어디선가 달려온 개 한 마리가 오줌을 싸려는 위기의 순간. 캔은 재빨리 굴러가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뭐야? 자기가 받아주네. 야. 그리고 캔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왜 저렇게 한 거지? Who are you? I'm your father. 저 캔이 재활용돼서 차가 된 거네. 맞아요. 아들을 보여준 거야. 네. 아유, I'm your father. 광고의 제목은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만들었습니다. I'm your father. 오, 멋있어. 플라스틱 오리 인형을 구조하는 빨대. Who are you? 마네킹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주는 비닐봉투까지 대사는 이 두 마디가 전부입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이게 어떤 기업도 아니고 환경부 광고를 하는 게 정말 반전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때 저거 만드신 분 취급하셨대요. 아, 그래요? 아는 분이에요? 하셨대요. 예? 아는 분이에요?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빨대, 휴지 이러한 것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 70%나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진급하셨는지 되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그렇네요. 이런 점을 인정받아 대기업의 유명 상업 광고들을 제치고 공익 광고로선 최초로 올해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긴장감과 함께 반전을 통해서 광고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재밌네. 좋았어요. 영화 본 것 같아. 맞아요. 마지막에는 한 편의 영화, 그쵸? 뭔가 감동을 주는 광고에 제대로 된 역할.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혼나는 느낌만 있었거든요. 네. 먹지 마, 낳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센스 있는 영상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까 60년대, 50년대로 돌아가면 저 반대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무슨 기질이 있습니까?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맞아요. 낳지 마, 낳지 마, 낳지 마. 난 더 날 거야. 더 날 거야. 수풍 이렇게. 쌀 먹지 말라고? 난 돈 벌면 다 쌀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그럼 쌀만 먹고 나중에 굶어 죽으면 되니까 반대로 갔었어야 돼. 나와봐. 애들 6, 7 낳아가지고 네가 한 달에 그거 정도 벌어가지고 애들 막 굶기고 그래. 애들 힘들게.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맞아. 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때로는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는 공익 광고. 앞으로도 공익 광고를 통해서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애널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더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본방, 재방, 구분 말고 유튜브 사진관 챙겨보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봐봐. 우리 또 박아나가. 박아나라뇨. 박아나가. 좋아나. 외국인 표현 났어요. 외국인 표현. 박아나라뇨. 같이 일한 세월이 얼만데. 세월이 몇 개월 안 됐어. 아, 그렇네. 야, 우리 회식 한 번도 세월이라는 게 못했어. 하기는 이제 몇 개월